그 고등학교에는 아마도 뭐 뇌과학, 신경과학 이런 거를 강의를 듣거나 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는 아직 뇌가 발생을 끝내지 않았거든요. 발생이 끝났다기보다는 큰 구조는 다 잡혔는데 지금 고등학교, 그러니까 거의 대학교 들어갈 나이를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시냅스라고 하는 여러분 구조가 계속 재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 뭐 이상한 약물을 먹는다던가 친구가 뭐 하얀 가루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면 대충 뭐 치매 얘기하시려나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이제 막 10대인데 뭐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는데요. 거의 그 난제들 중에 저는 뭐 항성간 여행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 난이도의 난제이지만 그래도 극복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법 개발이 어려운 이유라는 강의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한 10분 정도 더 써도 될까요? 이 시간이 제가 대충 이게 얼마 걸릴지를 알아서 이 강의가 여러분 이게 딱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너무 회의론적인 거 아닌가? 치료법을 개발하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러 오셨냐? 여러분 저희가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어려움이 얼만큼 어렵고 왜 어려운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해결책을 찾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백날 디스커션 해봤자 아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선 정도에서 내가 합의를 볼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놓고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자, 왜 어려운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뇌 1.5kg, 뭐 인간 뇌는 한 뭐 1000억 개 세포, 뭐 이런 게 구글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주 부드럽죠. 연두부, 두부, 뭐 부침용 두부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 찌개용 두부보다는 찌개용 두부 정도? 약간 그런 느낌? 예, 경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할까요? 내가 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의 목표 나는 왜 사는가? 응? 나는 이 강의를 왜 듣는가? 뭐 부모님이 들으라고 그래서 빨리 오해 가서 릴리트 때려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에게 있는 미션은 뭐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레벨업 돼야 되고 결국은 여러분 인간은 되게 고상한 목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되게 철학적으로도 살 수 있고 아니다 나는 인생을 엄청 즐기고 싶다 나의 오감에 집중해서 인생을 즐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좋은 인생이다 나쁘다는 인생이다 말할 수 없어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철학으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생명과학적 입장 전 지구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뇌는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 생존해야 되죠. Survivor. 여러분 참고로 이거 인용 표시해놨어야 되는데 구글에서 그냥 무단으로 쓰지만 뭐 용서해 주겠죠? 자, 일단 생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 지스트 오령관에서 이렇게 편하게 오전에 강의 듣고 있죠? 생존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응? 왜 어렸을 때 길가에서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어린 사슴 같은 친구들 이렇게 막 사람이 키우잖아요. 막 이렇게 집에서 데려다가 뭐 양줍 같은 거 막 하고 이 친구들 막 사람 손을 타서 1, 2년 자라는 동물을 야생에 다시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 풀어놔요. 왜? 생존 기술을 부모, 어미한테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싱글셀 생명체건 멀티셀룰라 사람과 같은 오가니즘이건 지상과제입니다. 그냥 생존하려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려는 강력한 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번식을 해야 되죠. 유전자를 내려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싱글셀 생명체냐 멀티셀룰라 오가니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결국은 사람도요. 이 뇌가 이런 거를 잘 하라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지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문화도 만들어지고 예술도 만들어지고 정치도 만들어지고 과학기술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비행기도 띄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파생된 겁니다. 비행기를 잘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생존 번식하고 연결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요 앞부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에 30%인데 이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시간 다 쓰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가는 수가 있어서 자, 여러분이 신경세포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뇌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단위를 보통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이제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이 이제 정보 처리를 합니다. 뇌는 몸 안에 있는 수많은 기관과 달리 존재 목적이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를 해서 우리의 생존과 번식을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죠.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말단에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근육, 뭐 뼈, 내장기관 정말 신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만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사실 의식을 해서도 안 되고. 그 5만 가지를 다 이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쓰면 우리가 생존과 번식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여기 초록색 점 보이세요? 여기를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신경세포가 또 다른 신경세포랑 만나가지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이에요. 물리적으로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 틈이 떨어져 있어요. 10에서 30 나노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아요. 혈관처럼 막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제가 인용 표시 안 하고 쓱 가져왔는데, 자, 이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뭔가 이 화학물질을 전달해 주고요. 이 화학물질을 받은 요 다음번 신경세포에 있는 요 부분은 그 신호를 자신의 그 세포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전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 전달만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저장해야 되는 유용한 정보가 있다 싶으면요. 요 시냅스에다가 뭔가 정보를 저장해 놔요.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저장된 정보의 그 실체,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어떤 여기서의 화학 반응의 효율성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요 신호 전달의 효율성 변화. 이 효율성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 학교에 있는 그 신경과학 수업을 꼭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수많은 뭐 1000억 개 신경세포들이 우리 뇌 또는 신경계에 만나서 신경회로, 뉴럴 서킷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막 어질어질하죠.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신경과학자가 하는 일이 이미 우리 뇌에 존재하는 거예요. 잘라서 보면 보여요. 근데 얘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대충 아는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몰라요. 사람이 뭘 알아서 우리가 응용하려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아요. 전반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막 정보가 흩뿌려져 있고 얘네들은 어떤 규칙으로 정보를 저장할까? 어떤 규칙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예전과 다르게 반응을 하는가? 대표적으로 이 뇌는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 우리의 학습과 기억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해마라고 하는 뇌 영역의 사진입니다. 설치류 사진이에요. 사람 뇌 사진은 아닌데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회로를 이루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연구를 하다 보면 선생님 아무튼 학부 때 전자공학도 공부를 했었고 생명과학이 너무 좋아서 복수 전공으로 생명과학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신경계의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이 전자회로라든가 인간이 창조해낸 만들어낸 이런 회로랑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사항은 우리가 미래에 이런 우리의 신경계의 작동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으면서 오늘의 주제인 뇌질환 중에서도 퇴행성 뇌질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뇌는 질환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 이렇게 해결이 여의치 않아요. 뭐 그 발달장애, 오티즘, 정신질환, 뭐 약 처방을 이제 받죠. 정신과 가서. 뭐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도 오늘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일단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도요.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걸리고요. 어떤 질환들은 젊을 때 걸리기도 합니다. 루게릭병 이런 거. 20, 30대 찾아와요. 요즘에 루게릭병에 걸리신 그 환자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20, 30대 분들이 이런 거를 브이로그처럼 유튜브에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록을 좀 남기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투병 생활. 그리고 요새 막 그 신약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환우분들끼리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나는 이런 약을 맞아서 이렇게 했더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그 보면은 막 눈물이 납니다. 20대면은 항상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꿈을 막 키워야 되는 나이인데 막 이제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질병을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떠안아서 그런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영상들을 찍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오늘은 이게 노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먼 얘기지만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그 순간이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나이 때 기억이 생생해요. 이게 때로는 짐처럼 작용합니다. 그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정말 이 활력이 넘쳤던 10대 말 20대. 근데 10대는 돌아가기 싫어.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통제를 받아가지고 한 20대 중반 정도로 돌아가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좋습니다. 여러분 노화가 돼도 좋은 게 많은데요. 자, 오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이 구글에 이 잡듯이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인 중에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다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을까 찾았는데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남들한테 나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은 병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좀 많이 쉬쉬하는 병이어서 그나마 그냥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배우 고 윤정희 선생님 아세요? 영화 배우셨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만한 친구 있을지 몰라.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 아세요? 백건우 선생님 아세요? 백건우 선생님 70이 넘은 나이에서도 그냥 막 피아노 막 건반 막 때리시잖아요. 엄청나게 막 2시간 동안. 와이프 되시는 분이셨는데 돌아가셨고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은 역사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 옛날 분이지만 정말 1970년대 80년대 때 전 세계 슈퍼파워, 뭐 소련, 러시아 빼면은 1, 2등, 미국하고 영국의 이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하고 이제 대처 수상이시죠. 두 분 다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셔가지고요. 투병 생활하다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그 알츠하이머 투병 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재단 같은 것도 막 만드시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치매는 뭐고 알츠하이머는 뭐냐? 치매 중에 75%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국내 통계만 살짝 살펴볼게요. 여성분들이 한 2배에서 2.5배 더 걸립니다. 뭐 여러 가지 썰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더 길어요. 5년에서 뭐 한 6, 7년 더 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냐? 뭐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85살까지 평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평균 그 수명이 남자분이 한 80 언저리로 알고 있고 여성분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몇 년 더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요 85세 이상은 3분의 1은 무조건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됩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질병 치매죠. 치매. 선생님은 이렇게 암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도 놀라워요. 왜냐면 암은 요새 신약도 많이 나오고 조금씩 우리의 기대보다는 느렸으나 조금씩 극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치매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치매. 여러분 이 병이 내가 환자가 됐을 때 이 겪는 이 여러 가지 경험이 극명하게 다른 병이에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묻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암은요 보통 40대, 50대, 60대 이럴 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고통스럽고 아프시지만 돌아가실 때 대부분 가족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자신들의 뭐 자녀, 배우자 이런 분들이 주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병원에 이렇게 쭉 그 자신의 그 병상에 둘러싸고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친척분들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시는 고인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치매는 어떨까요? 치매로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세요. 주변에 가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의지하는 자신의 부모님을 처음에는 아무리 내가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리라 다짐하죠. 못 찾아갑니다. 요양병원에서 그 요양보호사가 보는 임종이라도 지킬 수 있으면 다행인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주변에 가족이 없어요. 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느냐? 여러분 치매가 나타나는 증상이 뒤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이가 드는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있던 기억도 다 까먹고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능력도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은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매번 새로운 거를 배워나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부모가. 아빠? 엄마? 막 이런 거 하면 막 똥기저귀 치우는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뭐 딸, 아들 뭐 다 3, 4살까지 뭐 엄청 귀엽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 중에 안 좋은 증상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감정적인 변화, 막 폭력적인 성향, 막 이런 것들도 종종 관찰되고 그래서 가족이 케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치매라는 병, 더 나아가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병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가 나라 예산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치매로 돌아가는 경우가 이제 노년기에 가장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나이가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한번 주마등처럼 회고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회고도 해보고 후회는 없는가? 그런 기회조차 없는 병입니다. 생명체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간 한 인생을 회고조차 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나를 잃어버려요. 그게 이제 치매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포션이 알츠하이머 병이다. 증상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대충 많이 들었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겁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기억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동물로서 인간으로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케어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대소변도 바려주고 음식도 먹여줘야 되고 모든 걸 다. 근데 이 사람은 의사소통도 안 돼. 자, 이 증상은 대충 이런 겁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이름은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의사분을 통해서 이게 처음에 알려지게 됐고요. 사실 유사한 질병들이 많긴 했으나 알츠하이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신의 환자로서 이제 그 진료를 받던 요 오거스테 디터라는 아주머니가 이분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1906년에 딱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이 뇌를 기증을 받은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환자분의 뇌를 꺼내서 돌아가신 뒤에,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포스트모템 티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섹셔닝을 해서 관찰해 봤더니 신경세포에 이상한 이런 애들이 이건 이제 아무튼 단백질이긴 한데요. 이상한 단백질이, 그때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 몰랐죠, 당연히. 유전자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20대 초면 이런 것들이 막 뭉쳐 있으면서 신경세포가 죽었거나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우 탱글이라고 하는 조직학적 소견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의사분들이 그러면은 알츠하이머 의사가 처음에 보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명명을 하자.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된 거예요. 자, 파킨슨 병으로 또 빠르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엑기스는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파킨슨 병, 여러분 치매 알츠하이머 병보다 더 잘 모르겠죠?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파킨슨 병이 더 안 좋은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식물하고 동물이 뭐가 달라요? 움직일 동. 요새 한자를 잘 안 배우긴 하지만 동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식물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랑 생화학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생존과 번식을 버텨야 되는 거고, 번식할 때 이제 곤충들 도움도 받고 때로는 사람 도움도 받고 그러죠. 동물을 끊임없이 외부 환경에 다이나믹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포식자도 피하고 내가 먹이도 열심히 잡고 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몸을 숨기기도 하고 밤에만 움직이기도 하고 뭐 비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동물, 움직이죠. 생존과 번식을 하는데 우리는 움직여야 돼,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막 움직이잖아. 고개도 움직이고 막 까딱까딱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머리도 넘기고. 여러분 움직일 때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움직인 경우가 있는지 곰곰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무의식적으로 내가 머리를 뽑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 거 말고, 내가 멍 때리다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나를 목을 이만큼 움직인 것도 나를 쳐다보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끝나고 여기 나가는 것도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야 됐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 화장실 가는 최적의 경로, 위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움직임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단순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동물이 왜 살아갈 수 있냐면요. 동물이 왜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요. 우리는 움직임에 모든 목표가 있어요. 골. 우리는 골이 있단 말이야, 목표. 그래서 동물의 움직임을 우리가 조금 더 연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골 디렉티드 비헤이비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골 디렉티드 비헤이비어가 시간에 따라서 뭉쳐가지고 1년짜리가 되면 여러분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짜리 모티베이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짜리 동기가 될 수 있어. 요번에 부모님이 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면 애플 뭐 컴퓨터 좋은 거 사주신다고 그랬다. 이런 게 모티베이션 아닙니까? 이 모티베이션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부터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로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다 바꾸겠죠.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다 바꾸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동기, 목적, 나는 삶을 어떻게 달아갔다. 이거를 추적해서 내려가다 보면 그 중간 단계에 골 디렉티드 비헤이비어라는 의사결정이 나온 거고, 결국은 그거의 밑바탕 기전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뭐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갔다 오면 마이크를 크게 얘기하려고 가까이 오는 거고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파킨슨 병은 그 내 수위 운동, 발란타리 무브먼트, 윌드 무브먼트 라고 하거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병이에요. 나중에 물을 못 마셔요. 여기 목 넘기는 근육조차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계가 이 명령을 내는 근육에다가 명령을 내는 신경계 이상해서 이것도 넘기기가 힘들고. 자,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이거는 그래도 좀 공개된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거는 처음에는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병이 크게 이상해지지는 않는 병이라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누군지 모르겠죠. 교황 요한 바로 2세. 지금의 교황이 누구죠? 그분도 까먹었다. 지금 교황님 누구시죠? 바티칸에. 자, 무하마드 알리도 누군지 모르겠죠. 마이클 제이 폭스는 누군지 알아요? 모르시죠? 무하마드 알리죠.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건가? 뭐 그렇습니다. 복서예요. 전설적인 복서. 타이슨보다 훨씬 유명한 복서였어요. 김금태 전 민주당 상임 고문. 여러분 이분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흑백 사진인 거 압니까? 이분들 알아요? 아돌프 히틀러. 온갖 영화 게임에서 악마로 나오죠. 악마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지구상에 나타난 아돌프 히틀러. 마오쩌둥, 모택동, 중국 공산당의 정말 이 파운딩 멤버 중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마이클 제이 폭스가 누구냐면요. 이분이에요, 이분. 헐리우드에서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시간 여행을 하는데 과거로 넘어가는 거 많이 봤죠. 미래로 갑니다. 시간 여행에서 미래로 가서 좋을 일이 있나 싶은데. 그잖아요. 아무튼 미래로 막 가서 벌어지는 재밌는 일들을 해가지고 시리즈가 3탄까지 나왔습니다. 이분이 키가 되게 작아요. 여러분 미국 영화 배우 중에서도 누구야? 그 탐 크루즈 형이 키가 좀 작은 분이잖아요. 70근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출연하는 영화들 스카우트 할 때부터 다 그 키를 맞추죠. 탐 크루즈의 키가 너무 작게 비춰지지 않게. 이분은 더 작아요. 더 작아. 미국 영화 배우 남자 배우 치고는 정말 작은데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유머 이런 걸로 극복한 정말 인간 승리의 표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아역 배우 막 했는데 막 밥도 굶고 다니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 모든 거를 극복하고 이걸로 이제 떠가지고 나도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30살이 됐는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 오 마이 갓. 여러분 30세에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처음엔 좀 숨겼어요. 처음에 이렇게 약간 떨림 증상 이런 걸로 오거든요. 손이 막 가만히 있어도 떨려 이렇게. 근데 숨겼어. 최대한 숨기고 드라마도 출연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러다가 내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차라리 내가 이걸 계기로 이 병을 한번 나도 극복해 보겠다. 차라리 이거 내 인생 한 몸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이 병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을 재고시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병의 극복을 위한 연구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고 또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사회활동이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그 씨앗이 되겠다 해서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돈, 몇 천억 이상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돈을 지금 몇십 년 동안 모아가지고 기부도 하고 파킨슨병을 연구하시는 과학자 의사분들한테 돈도 연구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도 그리고 지금 60살이 좀 넘으셨어요. 지금도 투병해요. 증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막 몸을 지금 심하게 떱니다. 뇌수술도 몇 번 받으셨고요. 근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노벨 평화상 정도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자, 국내 환자 증가 추세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환자 치료비를 지급받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증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핵심 3가지 증상만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는데 몸이 달달달 떨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게 매우 느려집니다. 바로 안 나가요. 내가 가야 되겠다. 여기 벌레가 있어. 다리를 탁 들어야 되죠. 안 돼. 딱 내가 움직임을 스타트하려고 딱 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못 움직여요. 처음에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씹고 하는 거, 여러분 소고기 이따만한 거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죠. 내 입에 너만 달라. 내가 다 씹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이렇게 성큼성큼 잘 걷잖아요. 그죠? 성큼. 파킨슨병 환자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움직임이 분절화됩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요. 몸이 딱딱하게 굳고요. 중심을 잘 못 잡으세요. 자꾸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증상이 진행이 되면 반드시 24시간 옆에 누가 붙어야 돼요. 누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생명과학적으로는 좀 이게 뭐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뭐 병이 진단받기 한 20년 전서부터 이런 증상들이 좀 존재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파킨슨병에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와 충분 조건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증상을 보였던 분들 중에 일부가 20년 뒤에 파킨슨병 환자분으로 진단을 받으세요. 자, 한 30, 40대 이런 나이서부터 냄새를 잘 못 맡아. 막 장미 냄새 못 맡고 음식이 상했다는데 나는 그냥 막 먹어. 맛있네 그러고 막 먹어. 자, 가만히 있는데 막 침이 이렇게 좀 흘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변비 유명합니다. 진짜 컨스티페이션 이거요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로 완전히 유의해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변비 장에 문제가 생겨요. 장에 여러분 신경계 관련 질환들은 장으로 증상 오는 거 많아요. 장 그 다음에 잘 때 뭔가 여러 가지 수면 장애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마스크 쓴 것처럼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 뭐 나이가 좀 어려서 뭐 좀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성기능 장애라든가 갬블링, 도박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파킨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시는 이제 영국의 좀 오래됐죠. 이제 18세기, 19세기 분인데 이분에 의해서 영국 런던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자세하게 디스크립션, 기술한 이 에세이를 통해서 처음 파킨슨병이 알려졌고요. 시간을 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한 5분, 10분만 좀 더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본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을 모르는데 내가 이런 걸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증상의 원인은 뭘까요? 증상. 여러분, 여기 색깔 증상의 원인이에요. 내가 병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의 원인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 신경계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로 신경세포들이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했어요. 그 신경 물질의 생성이라든가 그 신호를 이렇게 뱉어내서 다음 신경세포가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게 약화가 돼요. 줄어들고 약화가 되고 뭐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리너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서부터 처음에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증상이 병이 점점 진행되다 보면은 이런 왜 기억력도 까먹고 새로운 것을 못 배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사멸해요. 죽어요. 자꾸 죽습니다. 죽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머리 때리지 말아요. 머리 때릴 때마다 몇십 개씩 최소한 죽습니다. 신경세포가. 때리지 말아요. 평생 써야 됩니다. 평생 써야 돼요. 신경세포는 재생이 매우 어려운 세포예요. 재생이 되는데도 아주 일부분만.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참. 자, AD. 자,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그 MRI 이런 거 찍어보면요. 이렇게 검은 부분이 많죠. 이 검은 부분만 뻥뻥뻥 뚫려 있죠. 요 정상, 비슷한 나이의 정상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검게 보이는 게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여기 다 신경세포가 죽어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이 틈과 틈 사이가 막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해마, 부피, 감소, 대뇌 피질, 위축, 요 뇌실이라고 해서 이 척수액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약간 포카리 스웨트 같은 물을 우리 뇌가 이렇게 가득 품고 있거든요. 이 품고 있는 공간을 뇌실이라고 하는데 이 뇌실이 넓어져요. 뇌실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신경세포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파킨슨병 증상의 원인들. 이건 빨간색으로 한번 더 써줄게요. 자, 증상의 원인들. 파킨슨병의 이 모터 증상은 왜 나오느냐? 신경 전달 물질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파민.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세워서 막 하고 싶어. 오늘 오후에 수제 버거집 가가지고 나 패티 한 장 추가해야지. 뭐 이런 거. 기분이 막 좋죠. 여러분 도파민이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학생까지 퍼진 정말 이 사회 문제 하얀 가루. 이 하얀 가루들이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냅스가 도파민 시냅스예요. 도파민. 그 외부적인 안 좋은 화학 물질로 우리 뇌가 죽었다 깨나도 경험할 수 없는 도파민의 능력을 선사해 주는 거예요. 마약이. 근데 우리 뇌는 놀랍게도 절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농도의 도파민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뇌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내가 노벨상도 받고 내가 일론 머스크가 됐어. 자,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의 총수가 됐어도 내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한 10이야. 근데 이 마약 하얀 가루를 딱 먹으면 그게 막 50, 100을 내가 막 느끼는 거야. 아주 짧은 순간만. 그리고 1시간 뒤에 그 이후 나의 인생서부터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지. 지옥문. 여러분, 그냥 막 아파요. 그냥 막 아파. 그 약을 맞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만 그 마약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약을 처음 했을 때의 그 기쁨, 흥분은 다 사라지고 그냥 해야 되는 미션만 남은 거야.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몸이 아파. 내가 이거를 흥분하고 기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온몸이 쑤시고 너무 아파.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좀비처럼 그 약만 찾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펜타닐 뭐 어쩌고 저쩌고. 펜타닐은 도파민 계열 아닌데요. 미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코케인 뭐 이런 거. 이 도파민이 줄어듭니다. 파킨슨병에. 도파민 생성이 줄어들고요. 도파민 신호 전달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우리가 도파민 신호 전달을 이렇게 그 뇌영상 펫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볼 수가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확 감소가 돼 있어요. 도파민이 안 나오고 신호 전달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증상의 원인.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알츠하이머병하고 유사합니다.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환자의 중뇌입니다. 중뇌 알아요? 중뇌? 미드브레인? 중뇌의 요 아래쪽에 여기 시커먼 신경세포가 있어요. 왜 시커먼느냐?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는요, 세포 안에서 산화가 잘 돼요. 산화가 잘 돼서 이게 뉴로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물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상인 환자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뇌를 기증받아서 바로 뇌를 열어서 염색을 해보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많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보여요. 시커멓게 막 보여. 근데 파킨슨병 환자분이 돌아가신 뇌를 기증받아서 중뇌부분을 보면 하얗죠. 이게 도파민 신경세포가 다 죽어서 없는 거야. 근데 대뇌피질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도파민 신경세포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사람도 몇십만 개밖에 안 돼. 몇십만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엄청 작은 거예요. 대뇌피질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은 정말 작은 거예요. 대뇌피질이 서울 인구라고 하면은 이제 이 도파민 숫자 정도는 이제 마라도 인구지. 마라도. 제주 마라도 인구. 그러니까 얘네는 몇십 개, 몇백 개만 죽어도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많이 죽어가지고 이게 뭐 파킨슨병이 증상이 나온다고 알려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엑기스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은 그럼 뭐냐? 생명과학자, 의학자, 의과학자 모든 인류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밝힌 그러면 이런 병의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은 뭐예요? 신경세포가 왜 죽느냐가 근본 원인이잖아요. 근본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는 요 타우라는 단백질들이 막 축적이 돼요. 신경세포 안에서. 이게 우리 신경세포 안에서 다 쓰임새가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아밀로이드, 뭐 베타, 타우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신경세포 안에서 쓰임새가 있는 녀석들이 막 축적이 돼요. 분해가 안 되고 적당히 쓰다가 버려지고 분해가 돼야 되는데 막 뭉쳐가지고 신경세포를 막 죽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 신경세포가 죽는 범위들이 막 뇌로 퍼져나가요. 전체 뇌분. 처음에는 해마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뭐 아세틸콜리너직 신경세포에서 죽어나가다가 점점 5년, 10년이 지나면 뇌 전체로 퍼져요. 막 죽어.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스킵. 자, 여러분 침팬지도 치매에 걸릴까요? 걸립니다. 걸려요. 우리랑 유사성이 높은 오래 사는 동물일수록 치매에 걸립니다. 마우스는 안 걸려요. 생쥐, 햄스터 얘네는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 걸로 알려 있어요. 침팬지 걸립니다. 침팬지 뇌를 해부해봤더니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병 세포 사멸의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애들이 막 발견이 돼요. 막 발견이 됩니다. 사이언스에 실렸던 결과고요. 자, 파킨슨병도 유사합니다. 유사한 게 요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경세포 신호 전달에 되게 중요한 단백질이거든요. 다 쓰임새가 있는 애예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인가 뭔가 어떤 특정한 유전적 소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이 단백질이 흑화합니다. 응? 내 자식이 갑자기 중학교에 갔더니 이상해졌어.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그랬더니 이제 막 부모를 원망해. 그랬더니 막 집을 나가. 막 이런 거야. 막 흑화를 해가지고 얘도 또 뭉쳐가지고 또 신경세포를 죽여.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이게 페이즈 1, 2, 3 시간에 따라서 병이 점점 진행이 되는 시간에 따라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타우, 알파시뉴클레인 애들이 점점 뇌로 퍼져가는 거 보이십니까? 막 퍼집니다. 막 퍼져요. 그러면 현재 치료법은 뭘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법.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치료제라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치료제라고 하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병을 늦추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 병을 없애는 게 있어요. 응?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감염병이라든가 뭐 내가 뭐 그 장티푸스 아니면은 뭐 잘못 먹어가지고 이런 거 내가 미생물을 죽여야 돼. 그러면 항생제 먹어. 이거는 진짜 치료제야. 영어로 하면은 disease modifying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예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치료제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거나 치매들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증상만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는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을 억제시키는 약물들, 그 다음에 행동치료, 그 증상이 경미하실 때 그냥 여러 가지 인지훈련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파킨슨병은 조금 사정이 낮긴 한데 요 도파민 전구물질을 우리가 약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요. 운동 증상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근데 단점이자 안 좋은 점은 몇 년 약을 복용하시면요. 이 효과가 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약을 투여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약의 부작용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치료 방법이 여기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해서 뇌수술을 받으세요. 뇌의 일부를 도려내는 방법도 있고요. 요게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가 받았어요. 요 시상 파괴술이라든가 이런 거 담창구 파괴술. 그러니까 뇌의 일정 부분을 떠내요. 아니면 없애버려. 그러면 또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요거 파괴술보다는 뇌신부 자극술. 뇌에다가 전극을 꽂아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봉합해 놓고요. 특정한 전기 자극 패턴을 증상이 나올 때 또는 24시간 계속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개선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부작용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제 증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요새 줄기세포 치료.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은 걸 대신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는 세포를 뇌에다가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 차병원일 거예요. 아마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그런 임상 실험들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막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은 아닌데, 일단 이제 획기적인 희망.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운동치료 같은 것도 있어요. 단, 운동치료가 내가 하고 싶은 페이지로 하는 운동치료가 아니라 힘든 운동치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두 사람이서 타는 자전거 있죠. 이거를 사이클 선수랑 같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운동 같은 거를 막 하면은 이 파킨슨병의 진행이 늦춰진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여러분 본론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그 학회 관계자 여러분.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죠? 이 앞부분을 다음번에 날려야 되나? 여러분 근데 갑자기 내가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죠? 이게 1시간은 필요한 수업인데. 자, 퇴행성 뇌질환 치료법 개발이 어려운 이유 넘버 1. 여러분 벌써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신경세포는요, 재생을 원칙적으로는, 예외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재생하는 세포가 아니에요. 간세포, 피부세포, 뭐 조혈모세포, 뭐 뼈세포 재생하죠. 막 관제세포 막 재생합니다. 물론 나이 들면 재생 능력이 떨어지죠. 신경세포는 아예 재생이란 게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차를 샀어요. 전기차, 나의 소중한 전기차를 하나 샀어요. 이 차를 수리를 안 하고 카센터에 한 번도 안 가고 한 100살까지 쓴다고 생각해봐. 어렵겠죠. 우리 뇌가 떠안은 미션이에요, 이게. 재생이 안 돼. 재생이 안 된다고. 그냥 내가 부모님이 소중하게 물려주신 이 뇌세포 가지고 가야 돼.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진화 이런 거 뭐 책 봐요? 진화생물학, 뭐 진화심리학 이런 거. 진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초중고 때 접할 수 있는 생물책이 진화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단속평행설, 오 윌슨 아저씨, 뭐 최재천 선생님 그 교수님 그 스승 뭐 그런 책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진화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뇌기능 얘기하면서 생존과 번식 얘기했죠. 생존과 번식을 언제 합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인류의 나이가 이렇게 수명 80살을 바라본 게 얼마 안 됐어요. 100년, 150년 안 됐다고.
인류의 대부분의 유사일의 시간은 인류의 수명은 한 3, 40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3, 40살밖에 못 살아요. 자, 그러면 3, 40살밖에 살지 못하는 생명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우리 신경계가 작동해야 되는 원리가 다 예상이 되죠. 오래 살 필요가 없어. 그냥 40살에 죽어도 좋으니까 20살, 30살 그 나이 때 생존과 번식을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전자가 생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는, 우리 진화는 100살까지 살으라고 선택이 된 게 아닙니다. 100살까지 살게 된 이유는 인류 문명의 축복이죠. 의료, 나아진 의료, 영양, 치료 이런 것 때문에 100살을 사는 거지. 우리도 나는 자연인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지리산에 딱 하면 오래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우리는 오래, 신경세포가 오래 살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진화의 어떤 선택 압력을 받아서 선택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신경세포를 죽이게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일지언정, 만약에 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10살, 20살 때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유용했다. 그러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내가 60살에는 얘가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내가 20, 30살일 때는 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진화적인 압력에서 얘를 제껴낼 방법이 없다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신경세포 사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약간 좀 회의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끝에 가면 희망이 점점 나와요. 자, 아무튼 이런 근원적인 이 생물학적인 어려운 이슈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거 한 5페이지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식사를 보장할게요. 자, 퇴행성 내장 치료법 개발이 어려운 이유 넘버 2. 병의 증상을 진단하고 확인하는 시점하고 이 병의 원인 물질이라든가 이 징후가 나타나는 시간적인 갭, 간격이 너무 길어. 멀게는 20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가 60살에 치매가 걸린다 하더라도 40살에 내 몸에서 꿈틀꿈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근데 약간 긴가민가 상태야. 긴가민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40살에 변비 걸린다고 60살에 치매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죠. 그냥 변비는 변비일 뿐. 변비는 잘못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증상의 징후들이 이게 나이, 진단받기, 이게 진단이거든요. 병원 가서 딱 당신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파킨슨 병입니다. 진단을 딱 받기 10년, 20년 전서부터 뭔가 이런 병의 원인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이 찔끔찔끔 나타나 발견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빨리 진단해가지고 내가 진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또 한 차원을 좀 깊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나중에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걸릴 확률이 10%야. 90%는 내가 변비가 있다고 하거나 내 피에서 뭐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내가 나이 먹어서 그 병에 걸리지 않아. 근데 내가 30살 때 피검사 받았더니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5% 있대. 10% 있대. 25% 있대.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나중에 안 걸릴 사람인데 그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까지 이런 실험적인 진단 기술들이 false positive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3, 40년을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하면서 살고 싶어요?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빨리 진단을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변비는 잘못이 없다니까? 피에 뭐가 발견되는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 왜냐?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이 병의 원인 물질이라고 생각됐던 그런 단백질들이 정상인한테도 발견이 돼요. 여러분들이 정상으로 나이가 들었는데 74, 80살이 되면 이런 게 발견이 된다니까. 내가 치매가 없어도, 알츠하이머병이 없어도. 자, 세 번째. 선생님도 생쥐로 실험합니다. 생쥐로 열심히 실험해요. 여러분, 신경과학에서는요, 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과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한다는 얘기는 A라는 단백질이 암을 유발한다. 증명을 하는 모든 실험들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 causality, necessity and sufficiency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3가지 또는 4가지 아이디어에 의해서
얘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없을 때 없는지, 없는 환경에서 얘를 일부러 만들어줬더니 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엄격한 논리적 실험을 통과하고 이게 전 세계 수많은 연구실에서 재현이 되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몇 명 잡아? 임의로? 인류 50억을 위해서 딱 1000명만 희생을 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단 한 명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뉴스 보니까 731 부대의 은밀한 자료가 찾았다고 그러던데? 731 부대 아시죠? 일본 마루타. 우리나라 그 독립지사분들 잡아다가 인체 실험하고 말이야. 막 몸에다가 막 그 바닷물 집어넣고 죽나 안 죽나 막 테스트해보고 완전히 나쁜 놈들이죠. 인류 범죄자들. 여러분,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이 퇴행성 뇌질이나 이런 거를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하느냐? 원숭이, 생쥐, 쥐, 요 두 개 구별되시죠?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티라노사우루스고요. 얘는 이제 랩터 정도, 요 사이즈 차이가 나요. 초파리, 초파리의 퇴행성 뇌질환이 웬 말이냐? 그걸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양신경세포. 근데 여기서 연구를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그 수많은 단백질들도 결국은 이 동물 실험이나 배양세포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 개발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치료제 개발 속도가 안 나오는 원인들 중에선 이렇게 사람처럼 오래 사는 생물의 신경계랑 퇴행성 뇌질환하고 원래부터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게 없던 친구들한테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 사이에 이제 데이터 차이가 있는 거지.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으나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발이 좀 어렵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런 침습정, 사람의 뇌를 어떻게 해코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자, 네 번째, 이 진짜 클라이막스야. 이거는 모든 신경계 질환에 접목해도 됩니다. 여러분, 논술에서 이런 거 써도 돼요. 누가 이런 거 물어봐. 정답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돼요. 자, 우리의 정신질환, 내가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내가 왜 스키즈프리니아에 왔는가. 정답은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소중하게 물려받은 여러분의 유전적 자산, 지네틱 백그라운드, DNA,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의 자궁의 환경, 그 다음에 내가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여러분 나이 될 때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이 주변 환경, 교육 환경, 의료 환경, 영양 환경, 사회적 환경, 내가 존경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시스터 브라더가 있는가 없는가, 이 모든 것에 아주 복잡한 complicated interaction. 이거 딥러닝 한다고 해서 풀릴지 잘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퇴행성 뇌질환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 알츠하이머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치매인데 원인을 모르는 것들이 많고요.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원인이 좀 알려진 거고, 파킨슨 병은요, 아까 알파시닐클레인 열심히 선생님이 떠들었죠. 그 환자분들 중에 퍼센티지가 10% 미만이에요. 나머지 90%는 원인을 몰라요. 파킨슨 병에 왜 걸리는지 몰라.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왜? 우리의 내 몸의 지금 모습은 내 유전 환경과 이 주변, 나의 유전적 자산과 환경의 아주 복잡한 인터랙션, 상호작용, 그것의 결과물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30살 넘고서부터는 그 컵라면 많이 먹지 마세요. 한 20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지금도 열심히 먹는데 이 몸에 안 좋아. 자, 거의 다 끝났어. 몇 시지? 12시 10분에 딱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 동물 연구를 통해서 사람하고 다른 동물 연구를 통하고 배양세포에서 연구를 하긴 했으나 열심히 전 세계 신경과학자, 뇌과학자, 의사분들, 의과학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퇴행성 뇌질환을 뿌리채서부터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병의 원인 물질이라고 했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놈한테 붙어가지고 이걸 없애버릴 수 있는 항체 신약이 전 세계 최초로 2021년에 개발은 이제 10년도 넘었고 2021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 이사이라는 회사랑 바이오젠이라는 합작 이렇게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항체 신약 아두헬름이라는 약을 승인을 받긴 했는데 문제가 이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의 그 수요, 바람, 희망, 간절한 소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원래 FDA 알죠, 여러분?
의약품과 관련해서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기관 FDA에서 푸드 앤 드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뭐 여기서 본인들의 통계 원칙을 깨고 승인을 해줬어. 원래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그런 통계적인 그런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규칙이 있는 거야. 이 규칙 안에서 약물 효과가 나올 때 승인을 해주는 건데, 원래 세워놓은 규칙을 해서는 약물 효과가 애매한데 규칙을 조금 바꿔서 했더니 약물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승인을 해줬다가 이 승인에 관련돼 있는 여기 FDA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를 받았어. 너네 왜 이 원칙을 깨고? 자, 하지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 나옵니다. 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랑 이사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요 2021년 약물은 그래서 잘 안 팔렸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좀 있고요. 근데 그 후속작을 바로 내놨어요. 자, 레캠비. 이거는 부작용도 또 줄이고 원래 그 임상 실험할 때 우리가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면 약으로 승인해 주세요 하는 요건을 다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수능으로 이제 학교 가는 걸 똑같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자,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원인 물질을 잡는 항체 신약을 개발해서 올해 초 1월에 승인을 받았어요. 이런 애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십 개씩 개발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약물의 효과가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국한돼 있긴 하나 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생명과학, 의과학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이 원인 물질 분석을 통해서 이런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었을 때는 정말 치료제가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희망을 가져보시고 우리 연구도 임해보고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뇌혈관에서 약물 같은 것들이 통과하기 어렵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결론! 일단은 당분간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세요. 운동 많이 하시고 생선, 채소 골고루 드시고 뇌는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눕고 싶고 쉬고 싶으면 안 돼요. 뇌가 금방 망가져요. 자, 술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담배도 피지 마시고 머리 다치지 마시고 머리. 자,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40대 넘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은 꼬박꼬박 가주세요. 자, AI 기술이 이런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